두 번째 섹션, SBS 물은 생명이다 20주년 토론회 진행을 맡은 물은 생명이다의 목소리 성우 서령범입니다. 네, 국내 유일의 시사 환경 프로그램인 물은 생명이다가 어느덧 올해로 방송 20년을 맞게 됐습니다. 제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어제 904회째 녹음을 하고 내려왔는데요. 저는 머리가 백발이 되어 있네요. 물이 오염되면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건강한 수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도랑과 하천과 강을,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SBS 물은 생명이다. 광고가 없이 진행된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물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환경 문제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지만 방송 및 주류 언론은 이에 대한 심층 취재 보도가 부재한 상황인데요. 제19회 강해날 대회에서 물은 생명이다 방송 20년 기념 좌담회를 통해서 전통 시사 환경 프로그램 부재 시대 상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먼저 좌담회에 참여해 주신 발제자 및 패널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송영재 전 SBS 부국장, 물은 생명이다 선임 PD, 미디어 협동조합 청어 이사장이십니다. 두 번째 발제자는 한수경 환경운동연합 미디어 홍보국장, 그리고 마지막 토크 콘서트의 진행을 맡아줄 좌장 이재석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대표, 패널로는 박수택 전 환경기자협회 회장, 전 SBS 환경 전문 기자, 최수경 금강 생태문화연구소 소장, 윤순태 다큐멘터리 감독, 그리고 강호열 한국 강살리기 네트워크 조직위원장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제자인 송영재 물은 생명이다 선임 PD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소개받은 송영재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SBS 소속이었는데 이제는 그 앞에 전자가 붙습니다. 올해로 제가 정년을 맞아서 현직을 떠났고요. 그래서 이제 후배 PD들 뜻을 같이 하는 PD들과 함께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 목적은 원래는 여러분들 요즘 다 공감하시겠지만 이 디지털 뉴미디어 세상 속에서 미디어가 제 갈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기에 저희가 좀 나서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좀 적극적으로 펼쳐보자라는 취지로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현업일을 계속 해왔고 하다 보니까 올해 이 강해날 대회를 비대면 행사로 하는데 저희들한테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오늘 이 스트리밍 라이브 중계를
저희 조합에서 맡아서 하게 또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그 물은 생명이다라는 게 20년이 훌쩍 돼버렸네요. 사실 저는 이제 30여 년 방송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한 15년 정도 물은 생명이다라는 프로그램과 직간접적으로 계속 호흡을 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한 반 정도의 방송 생활을 물은 생명이다에 애정을 갖고 임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어느 한 방송 프로그램이 20년을 지속해 왔다면 뭐 예능 프로그램 중에는 그런 게 종종 있지요. 그런 프로그램들의 경우는 다각도로 다방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학술적인 토론도 하고 사회적인 어떤 그 트렌드를 읽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제 물은 생명이다 20년을 함께 성과와 과제라는 걸 이야기해보자라고 제안을 받고 조금은 제 스스로 이제 그 담당 프로듀서를 오랫동안 했다는 그런 어떤 원죄의식에서 조금은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뭐 제가 현직을 떠난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지난 시간을 한번 되돌아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기에까지 됐습니다. 처음 이 제목을 제가 바꿔서 떠오른 말이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과연 SBS가 물은 생명이다에 얼마나 애착을 갖고 편성하고 방송을 했었는지 그런 의문도 들었고, 그러면서 물은 생명이다가 과연 우리 사회에 동량이 될 수 있는지, 기둥이 되고 대들보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역할을 해왔는지 그런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른 말이 바로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20살 물생의 지난 시간을 좀 되돌아보고, 그리고 과연 지금도 이제 SBS에서는 서스테이닝이라는 걸 앞에 내걸고 굉장히 자랑 삼아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과연 그게 정당한 얘기일까?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SBS에서만 이제 환경 전문 프로그램이라는 게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그것도 잠깐 좀 방송 PD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현재 SBS만 남아 있는 이 환경 전문 프로그램, 이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지 현실적인 타개책이 찾아질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에 시청자 10년 약속 물은 생명이다. 이게 최초의 타이틀이었습니다. 그 첫 편은 서강이 아름다운 이유, 2001년 1월 12일 날 방송을 했고요. 그 당시 2001년 전후의 상황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 뭐 현장에서 환경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페놀 유출 사고 90년대 초 이후로 곳곳에서 환경 의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자연스럽게 정부의 부처도 생기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리우선언이라는 행동이 있었고 전지구적인. 그러면서 이제 99년에 이제 동강댐 설립 저지가 실제적인 성공 단계에 들어서고, 결국 2000년에 정부가 동강댐 건설을 포기하는 그런 선언까지 하게 되죠. 그 일련의 과정들이 방송사에서 환경을 의제로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성숙돼 나가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0년을 맞아서 저는 오늘 5년 단위로 한번 묶어서 먼저 지난 20년을 조금은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몰랐던 그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좀 해프닝인데요, 이거는. 처음에 시청자 10년 약속이라는 걸로 몇 달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대국민 약속이라고 수식어가 바뀝니다. 그 이유는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건전한 토론이었어요. 환경의제를 다루는데 굳이 10년이라는 제약을 두고서 가는 게 맞느냐? 뭐 그런 걸 문제 제기한 측에서 얘기를 해서 논의가 됐었고, 그래서 대국민 약속이라는 좀 거창한 수식어를 붙인 타이틀로 변경이 됐는데, 사실은 저변에는 부산의 PBS, 그 당시에 PSB인가요? 지금은 KNN이고 그 PSB가 100년 연속객 물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SBS의 물은 생명이다라는 프로그램을, 그건 서울 방송이니까 서울 지역에 니네들끼리 하고 이게 좀 우스갯소리입니다. 부산에서는 자체적으로 환경의제 방송을 하겠다 하면서 100년 연속객이라는 거창한 타이틀 수식어를 붙여버려요. 그랬더니 SBS 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아니 지역에서 하는데 중앙에서 이 10년 약속 이거 너무 속된 말로 쪽팔리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런 논의가 나왔었습니다. 이건 뭐 해프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바로 어찌 보면 SBS의 편성 정책의 한 단면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자치가 아닐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기 때는 대개 위기의 현장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천 농수로, 갯벌, 습지, 뭐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는 수생태계, 그 생명의 문제, 그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문제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몸부림을 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지역적 특색이라고 할까요? 지금도 목동에 있고 그 전에 저걸 물은생명이다 시작할 때 이제 영등포 여의도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역 내 하천에 관심을 갖고 안양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초기 5년 동안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방송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의 해프닝이 2005년 전에 있었는데요. 그 MBC의 그 사실은이라는 그러니까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서 그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태영이 대주주인 SBS가 물은 생명이다라는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방송하는 것은 태영의 물관리 사업, 하수처리 시설 건설 사업, 하수처리 시설 관리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그 천병으로서 물은 생명이다를 편성했다라는 그런 요즘 같으면 가짜 뉴스죠. 전형적인 방송을 했어요. 근데 뭐 그 당시는 그 미디어의 그 분위기가 MBC 쪽이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SBS 경영진이 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도 거짓인 내용이었고, 사실 이미 그때 2004년이면 SBS 내에서 건전한 비편 세력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갖춰져 있었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편성 규약을 통해서 편성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런 걸 문제 제기하고 하던 시기였고, 또 그 선에서 이제 얘기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서 이제 밑에 그 태영이 이제 아파트 사업을 하는데 그 분양업자가, 시행사는 이제 주태영이고 분양업자가
이걸 짓는 데는 태영이다. 태영은 물은 생명이다라는 환경 프로그램을 만드는 SBS의 대주주다. 뭐 이걸 해가지고 광고 문구에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걸 방송사는 이제 한 달에 2번 정도 편성회의라는 걸 합니다. 그 편성본부가 주관이 되고 각 그 팀 단위의 각 부부의 그 팀장들이 함께 모여서 전체 편성을 같이 논의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이게 누군가의 제안에 의해서 논의가 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견이 됐고 문제 제기가 당연히 됐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이후로 즉시 시정 조치되고, 그 시정 조치 이후로는 이런 일은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편성 본부에 근무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직접적으로 제가 경험했었던 그런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일기 때의 편성 시간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고급 시간대죠. 6시, 저녁 6시를 전후해서 방송을 주로 했습니다. 7시 50분부터 6시 20분까지. 조금 옮겨가가지고는 5시 반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일기 때는 주로 방송이 5시, 6시 때, 저녁 시간대, 나름 요즘으로 치면 굉장히 괜찮은 시간이고, 그 당시로서도 스테이션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시간대에 편성을 하고 있었죠. 2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기 때도 방송 내용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5년 정도 지속하다 보니까 이제 이때쯤 돼서 외부 환경단체들에서 같이 어떤 캠페인성 프로젝트를 하자라는 제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제가 기억하는 거는, 제가 2005년부터 사실 물은생명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CP로 발령을 받고 제 산하에 물은생명을 두고 이 프로그램은 제가 직접 프로듀서로 관장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거의 실질적으로는 한 13년 관장을 했고요. 그 이후로 계속 관심을 갖고 해왔던 프로그램인데, 그 당시에 이제 외부의 각 지역의 그 단체에서 함께 캠페인하자는 그런 제안들이 많이 있었죠. 어쨌든 안정적으로 2기 때는 흘러가던 그런 시기였고요. 2기 때 기억에 남는 게 이제 SBS 물환경 대상이 이때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그 슬로건 프로그램의 수식어, 처음에 10년 약속을 했다가 대국민 약속으로 바꿨는데, 10년 약속에 10년이 거의 다 됐습니다. 2010년이 될 무렵에 이제 내부적으로 또 논란이 생겨요. 10년 약속 처음에 하고 시작한 프로니까 2010년 되면 이제 종료하자, 그런 안이 있었고, 그 종료를 이제 그냥 종료하자가 아니고 좀 포장을 하죠. 좀 발전적으로 다른 그 편성으로 환경의제를 다뤄나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거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환경의제를 타이틀 이름을 그냥 가지고 가는 것 그 이상으로 스테이션이 자기 철학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게 뭐가 있겠냐, 이건 유지해야 된다라고 두 세력이 붙어서 결국은 그때 이제 그냥 존속하는 걸로 결론은 났습니다. 2기 때의 편성 시간은 보면 주로 이제 5시 30분 때에서 5시에서 5시 30분 하다가 이제 그 4시 때로 요 시기 때 옮기기 시작해요. 근데 5시 때와 4시 때는 편성 시간의 성격상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4시 때는 성격이 없는 시간대예요. 그냥 아무거나 박아두던. 요즘은 많이 달라졌죠. 요즘은 4시 때도 굉장히 공익적인 그 시사 프로그램들을 많이 편성하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그 요즘 공익적인 편성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도가 이 당시부터 이제 시작된 게 아닌가, 물은 생명이다를 통해서.
3기는 이제 10년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이제 10년 넘어서 방송을 하겠다고 시작은 했는데 그냥 가는 거는 경영층에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캠페인을 좀 강화하자라고 해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온 게 도랑 살리기,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라는 그런 그 캠페인을 앞에 내걸고 좀 보완을 하는, 또한 이제 수식어를 바꿨어요. 대국민 약속을 빼고 민영방송 공동기획. 그 대국민 약속 때는 사실 국민 약속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하게 전국 단위 방송이 아닌 지역 방송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민영방송 공동기획이라고 해서 2011년부터는 KNN을 제외한 전국이 가시성권에 들었죠. 그래서 그거는 엄청난 변화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맨 밑에 서스테이닝 프로그램에서 서스테이닝을 포기했다라는 말, 그 매우 중요한 의미인데 뒤에서 자세히 제가 또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습니다. 3기 때는 4대강 사업이 한창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던 때였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프로듀서였는데 물은 생명이다도 열심히 특집 프로그램으로 4대강에 대한 반대 투쟁을 했는데 앞에 써놓은 대로 찻잔 속의 폭풍, 그들만의 리그, 정말 뭐 반응이 없었어요. 왜? 낮 4시 때니까. 그 당시 4시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별로 성격이 무미건조한 그런 시간대이다 보니까 반응이 없었어요. 심지어 수공에서도 제 기억으로는 본부장한테 전화 한 번 왔었던 기억 그 정도? 4년을 제가 시리즈로 특집을 했는데 그 정도 반응밖에 없었어요. 허탈하죠. 하지만 저는 뭐 처음부터, 그리고 뭐 4대강 특집을 할 때도 그렇고 여기 계신 현장에서 뛰는 현장 환경운동가 여러분들이 정말 고마웠어요. 그 4대강 특집을 할 때 대구에 가면 정모 씨 다 아시죠? 마창에 가면 임모 씨, 금강에 가면 김모 씨, 다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뚝 떠오르실 겁니다. 그분들 같은 분,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현장에서 물은생명이다 제작팀을 기꺼이 맞아주셨기 때문에 사실 20년을 버틴 게 아닌가. 제가 모두의 그런 인사 말씀을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정말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기 때부터 상당히 많이 흔들려요. 물안경 대상도 5년 동안 그 지탱해 주던 메인 스폰서가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이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또 회사에서 이상한 생각을 해서 원래 교양본부에서 계속 관할하던 프로그램을 보도본부로 옮기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뭐 그랬습니다. 이때 편성이 뭐 여전히 4시대에서 계속 있었죠. 이건 바로 이제 회사 편성 정책이 수익 경쟁력에 대한 부담을 떨어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서스테이닝을 포기했지만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뭐 수익을 발생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미리 지레짐작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4시대에 그냥 고정하고 4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4기 때 이제 2015년부터 지금까지인데 프로그램 내용은 크게 변화될 수는 없었어요. 어차피 지속적으로 계속 서스테이닝 포기하고 편성으로부터 배정받는 표준 제작비 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새롭게 모색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고발 성격의 취재 구성의 캠페인성 프로그램, 특히나 이때는 이제 아까 보도국으로 갔다가 또 외주국으로 갔다가
또 다시 교양본부로 오고 하면 여러 그 과정을 거치면서 프로그램 자체가 그냥 노화해 버리는, 그래서 애초에 프로그램이 기획 단계에서 생각했던 그 방향을 놓치는 그런 일들까지 종종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끔찍한 일들이 이제 편성 시간대로서 좀 비춰지는데, 4시 대에서도 쫓겨나서 오전 11시 반으로 갔다가 새벽 6시 대로 옮겨서 지금 현재까지 이르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 본방사수 하고 계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예. 죄송합니다. 본방사수 할 수 있는 여건을 못 만들어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결국 이제 20년을 정리해 보면 전략적인 편성기, 그 스테이션이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편성기가 2007년까지였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15년까지는 부담을 털어내는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이 들고, 15년 이후 지금까지는 박제화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기간이 아니었던가, 지난 20년이. 그래서 성과라고 얘기한다는 게 참 저는 낯뜨거운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무르생미라는 프로그램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뭐 시청자들에게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사명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체의 광고나 협찬 없이 제작한 국내 대표적인 서스테이닝 프로입니다. 정말 이건 빚 좋은 개살구 같은 얘기죠. 이건 바로 있으나 없는 프로그램으로 박제화해버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위에 파란색으로 표현된 그런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서스테이닝 프로그램이었어야 했나? 저는 이걸 정말 답답하게 생각해요. 당시에는 어차피 제가 이런 편성 정책 논의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프로그램이 이상해진 거죠. 아시는 바대로 서스테이닝은 스테이션이 원래 광고를 팔고 협찬을 유치해서 프로그램 제작비를 충당해야 되는데 자기 비용으로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스테이닝이라 한다는 것은 이제 광고주에게 스테이션이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걸 강하게 표현하는 건데, 과연 그랬을까요? 지상파 방송은 이제 이례적이고 동시성 광역의 서비스라는 이런 굉장히 큰 무기, 칼이 될 수 있는 큰 칼날을 가지고 있는 매체죠. 근데 이제 올드 매체라는 그런 한계도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이 특성은 지상파 방송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 그런데 지상파 방송 현재 이 SBS라는 그 민영 방송은 결국 광고로 유지되는, 그래서 광고가 있어야지만 그 프로그램의 제작비가 충당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스테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스테이닝이 성공하려면 대주주나 경영진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게 전혀 담보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재원 충당을 다른 프로그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편성회의, 한 달에 2번 하는 그 편성회의 가서 남의 프로그램 그 팀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프로그램을 전락해버리는 거죠. 10년 후에 서스테이닝을 탈피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미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돼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물은생명이다는 서스테이닝이다라고 지금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은 서스테이닝 아닙니다. 협찬을 열심히 유치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광고는 안 팔리죠. 이미 광고주한테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2001년도 제작비의 3분의 1 토막난 표준 제작비를 지금 제작진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한심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왜 물생명이다만 남았나?
이것도 좀 설명이 긴 편인데 시간이 다 돼서 결국 피로감인 것 같아요. 지상파 방송에서 아무리 하나뿐인 지구나 환경 스페셜 같은 정말 물생이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급의 양질의 프로그램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정부 정책 반영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됐지 않습니까? 2000년대 중반부터, 아니 2000년대 중반이기보다는 그 전부터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이나 4대 강이나 지금까지도 계속 그와 유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또 환경 의제야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아무리 좋은 환경 스페셜, 하나뿐이지고 이런 것들도 시청률이 자꾸 하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 사회 의제화 하는데 그 동력을 상실해 버리는, 그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정책에 반영되고 하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일반 시청자,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의의가 부족한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라는 걸 조금씩 깨우쳐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되풀이되면서 결국 스테이션이 시장주의 속에서 기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SBS만 남았는데, 근데 상업방송만 남았어요. 왜 남았을까요? 상업방송 장사를 목적으로 하는데 혼자만 남겨놨어요. 저 구석배기지만. 바로 스테이션 정체성 포장, 규제를 완수한다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남겼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 물은생이메이다는 사실 죽은 프로그램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찾아가서 현장의 얘기를 카메라에 담고 이야기를 담고 했었던 제작진들 대표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정말. 그럼 장차 어떻게 우리가 만나야 되느냐? 지상파 방송은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은 사회적 책무, 공공성을 바탕에 깔고 가야 되는데 그걸 놓치면 안 돼요. KBS도 마찬가지고 EBS도 마찬가지고 MBC도 마찬가지고 SBS는 더더군다나 마찬가지일 거고, 올드미디어이기 때문에 죽은 매체냐, 레거시 미디어라는 말까지 요즘 학자들 사이에서는 얘기하는데, 저는 결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단적인 예가 지난 추석 때 그 나훈아 쇼 어느 채널에서 했죠? KBS에서 했어요. KBS였기 때문에, 지상파였기 때문에 그런 기획이 가능했고 그 기획이 먹혔던 겁니다. 지상파의 힘이 바로 거기에 있고, 저는 그걸 보면서 쇼뿐만이 아니고 교양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다른 장르에서도 이런 틈새 전략을 찾아서 편성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그래서 장차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야 되느냐? 결국은 지상파는 사회 공익성을 앞세우는 본연의 모습을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는 쪽으로 편성 전략을 찾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디지털 뉴미디어에 함몰된다고 하는데 이건 함몰이 아니고 상호 보완 관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뛰는 시민 운동가들이 디지털 뉴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그래서 가짜 뉴스를 극복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지 이게 그 상호 보완적인 미디어의 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항상 그 얘기하는 환경 활동에서 Acting locally, thinking globally라는 이걸 구현하는 게 바로 SNS, 뉴미디어를 통해서 가능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미디어의 실종된 공익적 책무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리고 현재 정말 난무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에 딱 부합되는 뉴미디어의 문제들을 어떻게 건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제도적 장치로 보완해내느냐. 그리고 우리 사회뿐만 아니고 전지구적으로 자본주의 시장 질서에 매몰돼 버린 생태 가치를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생태 가치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지구의 6번째 대멸종은 그냥 우리가 순순히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 날들입니다. 결국 구분소나무가 선산을 지켜내려면 선산이 얼마나 건강한 그런 자연일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루한 말씀 그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물은 생명이다 방송 20주년을 맞아서 물은 생명이다가 밟아온 흘러온 과거와 현재 오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발제자인 한수경 환경운동연합 미디어 홍보국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물은 생명이다 2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국내 환경 방송의 현황을 말씀드린 환경운동연합 한수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물은 생명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소중한 프로그램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20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준비해오고 제작해오신 송영재 부장님을 비롯한 제작진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네, PPT 시작하면요. 네. 아마 여기 현장에서 환경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 이런 환경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영화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 스스로 제가 이제 환경 운동가가 된 시작을 좀 돌아보면 아마 TV에서 봤던 다큐멘터리가 그 계기가 되었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 살아있는 곰의 쓸개를 빼내는 장면을 EBS 한 다큐멘터리에서 보고 그때 친구들과 치킨을 먹고 있었는데 치킨을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채식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생명과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환경 운동가까지 되었는데요. 이게 좀 주요 이제 프로그램들과 영화들인 건데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낯익은 포스터들이 많이 보이시죠? 그 중에서 이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이게 2006년도에 그 미국의 정치인인 엘 고어의 기후 위기,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관련 강연을 영화로 만들었던 영화였는데 이게 전 세계에 개봉이 되면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었어요. 관련해서 이제 여러 연구들도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지금이야 지구 온난화가 인간 때문이다라는 게 거의 당연한 이야기가 됐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영화 개봉 2달 후에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인간의 활동 때문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이전에 41%였던 수가 50%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영화가 상영됐던 그 영화관 반경 한 10마일 정도, 그러니까 우리 한 16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그 거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발적 탄소 상쇄물, 그러니까 카본 오프셋이라고 하는 내가 쓴 탄소만큼 거래권을 구입하는 이런 제도인데 그 탄소 상쇄물 구입 추이를 봤더니 타 지역보다 50%가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 한 편이 많은 미국인들의, 전 세계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행동의 변화까지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디어와 이런 영상 매체들, 프로그램들, TV 방송들이 주고 있는 힘이 이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의 전 세계가 맡고 있는 환경 위기의 시대에서 이런 미디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큰데요. 우선 외국이 그러면 그거에 대응해서 환경과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편성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반면에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은 몇 가지 큰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송사를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키는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건데요. 프랑스는
에코프로드라는 이니셔티브에 많은 방송사들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 국영 방송인 프랑스 텔레비지온과 최대 민영 방송인 TF1이 창립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 이니셔티브인데요. 친환경적으로 방송을 제작하겠다라는 이제 선언 같은 것이고, 이를 위해서 이제 가입되어 있는 회원사들에게 관련된 자료라든가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양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그런 탄소 발자국 계산기 프로그램, 이런 것도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영국은 BBC가 창립 멤버로 참여하고 영국 최대 민영 방송인 ITV가 참여하고 있는 바프타 알버트라는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여긴 또 특이하게 알버트 서스테이너블 프로덕션 서티피케이션이라는 이 인증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폐기물과 산소 발자국을 줄인 영화와 TV 프로그램에 이 인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BBC나 ITV의 프로그램을 이제 시청한 다음에 자막이 올라갈 때 이 인증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올해 지속 가능한 영화 및 시리즈 제작 공동 선언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독일 정부와 TV 방송사들, 영화협회, 그리고 베를린 국제영화제까지 참여한 공동 선언인데요.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줄이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국은 그린 프로덕션 가이드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탄소 발자국과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넷플릭스, 아마존, 월트 디즈니 이런 것부터 해서 방송사인 MBC랑 폭스까지 이 캠페인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각 방송사들이 여러 가지 이제 환경 경영 전략들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보니까 조사한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기본 방송사의 운영이나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환경의 보호와 가치를 실현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정말 모든 방송사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2040년까지 프로그램 제작을 탄소 중립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진 방송사들도 여러 곳이 있었었고요. 조금 몇 가지 살펴보면 영국 BBC는 2018년도에 그린어 브로드캐스팅이라는 친환경 방송 전략을 마련했고요. 독일의 RTL은 모든 사업부에 환경 운영 담당 인력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그린 네트워크라는 걸로 또 별도로 묶어서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일본 방송사들을 보면은 물은 생명이다가 물환경 대상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 후시TV는 지구 환경상이라는 것을 후원하고 있고요. 일본 TV에서 조금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2011년도에 방송사 옥상에 꿀벌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정말로 막 꿀벌 팔들을 갖다 놓고 정말로 꿀벌들을 기르고 있고요. 현재는 전국 80여 곳에까지 확산돼서 운영 중인데, 이곳이 이제 시청자들이나 이제 가까운 지역의 어린 학생들의 교육의 장소로 활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외국 방송사들의 주요한 흐름은 특별한 기간에 특별한 환경 프로그램들을 제작하고 방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제가 방송사별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 BBC는 세계 최초고 세계 최대의 공영 방송이죠. 우리나라에는 살아있는 지구란 이름으로 방송됐던 플래닛 얼스를 비롯해서 블루 플래닛이나 라이프 시리즈 같은 대형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BBC 얼스를 통해서 전 세계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Our Planet Matters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 환경 문제에 관한 특별 프로그램들이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금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ITV는 영국 최대 지상파 민영 방송입니다. 이 방송사는 조금 특이한 환경 전략을 또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지구 온난화나 환경 문제들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은 많이 확산되어 있다. 우리는 방송 프로그램 안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너치 효과를 유발해서 이제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 사진 속에 보이는 이 장면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드라마라고 해요. 코로네이션 스트리트라고 해서 1960년대부터 방송되고 있는 전원일기보다 오래된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출연자들이 들고 있는 이 컵들이 일회용 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유저블 컵이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족들과의 저녁 식사 장면에서는 로컬 푸드나 지구 위기에 대해서 가족들이 이야기를 하고, 출연자들이 저런 다회용 컵이나 장바구니 들고 다니고, 이런 것들을 연출 속에서 자연스럽게 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ITV는 모든 프로그램에 이제 그런 연출을 장려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한 별도의 직원 교육들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RT는 아일랜드 국영 방송인데, 여기 조금 재미있는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What Planet Are You On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일반인들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생활 속 탄소 발자국을 가장 많이 줄인 가족이 5,000유로를 획득하는 이런 쇼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지난해 처음 방송이 되었는데 시청률이 굉장히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올해 이 시즌이 일요일 저녁 프라임 시간대에 지금 방송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이제 프랑스인데요. 프랑스는 프랑스 텔레비종이라는 국영 방송이 이 프랑스 2, 3, 4, 5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 텔레비종이 2018년도에 마텔레 드맹, 그러니까 내 텔레비전의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벌였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이 환경 주제가 방송에서 더 많이 다뤄져야 한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도와 올해 광범위한 환경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 시작이 이 지구를 위한 방송이라는 평일 프라임 시간대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토크쇼 같은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에펠탑을 녹색으로 물들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생물다양성 날이나 세계 환경의 날 이런 기간 동안에 특별한 방송들을 편성하고 있고요. 이 프랑스 5채널이 원래 다큐멘터리 채널이었는데 그것을 올해부터 녹색 채널로 전환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ZDF는 독일의 공영방송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곳 중에 하나고요. 20년 정도 방송되고 있는 이런 플래닛 E라는 환경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외 여러 다큐멘터리에서도 환경 주제들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RTL은 독일 최대 민영방송 네트워크인데요. 여기는 지난해부터 렛츠 태클 이시라는 액션 위크를 공동으로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주제는 음식과 영양의 지속 가능성. 그래서 과도한 육식이라던가 낚시 이런 것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주제들을 이제 편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SAT1은 이것도 역시 독일의 민영방송인데요. 이게 유럽의 미디어 그룹인 프로지벤의 계열사예요. 이 프로지벤은 그린7 위크라는 올해로 12회를 맞는 이 계열사 전체가 참여하는 캠페인을 매년 벌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주제는 우리 숲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 산불과 기후 위기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들을 계열사에 편성했다고 합니다. 이제 일본의 경우들을 보면 이 공영방송 NHK가 있죠. 그래서 2003년에 지구 정마저 환경 신시대 이런 이름으로 프로그램 편성하면서 교도통신과 함께 전국구 캠페인을 벌였어요. 그게 이제 2008년도에 지구 에코로 발전을 해서 운영되어 오다가 안타깝게도 2011년도에 동일보 제주진 이후에 좀 중단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후지 TV는 환경 위기 시리즈를 2017년부터 지금 제작하고 있고요. 또 이 지속 가능한 개발 관련 프로그램들을 고정 편성하고 있는데 일본의 방송사들은 또 좀 특이하게 유엔의 지속 가능 개발 관련 미디어 컴팩트에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련 콘텐츠들을 각 방송사마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니온 TV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네, TBS는 2018년부터 19년 동안 바다를 죽이지 마라 플라스틱 오염 이란 주제로 캠페인을 벌이면서 세계 각지에서 많은 뉴스 리포트들을 촬영을 해서 방송을 하기로 했었고요. 올해는 이 SDG 위크를 이제 11월 달에 TBS 계열사 전체가 공동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외국의 또 주요한 흐름은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커버링 클라이밋 나우가 이게 뭐냐면 기후위기를 더 잘 보도하기 위한 글로벌 저널리즘 이니셔티브예요. 그래서 미국의 MBC 뉴스나 CBS 뉴스 등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50주년 지구의 날과 9월에 있었던 유엔 기후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이런 취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보도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BBC를 보면 BBC는 2018년도에 기후변화 보도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이제 마련해서 구성원들에게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주요 내용은 잘못된 균형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기후변화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균형을 맞춘다면서 굳이 프로그램 안에 같이 낄 필요가 없다라는 거가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좀 외면했었던 야생동물 다큐멘터리에서 기후변화가 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는 이야기하겠다라고 올해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Our Planet Matters 캠페인은 올해 주제가 기후변화였는데요. 원래 그 영국 글라스고에서 기후변화 당사국통회가 열릴 예정이었었는데 그거에 맞춰서 1년 특별 프로그램들이 편성이 됐었었고 이 지금 화면 속에 보이는 저 분이 이제 BBC 출신이고 영국 자연사 다큐멘터리에 굉장히 유명한 전설적인 인물인 데이비드 애튼버러 경인데 이분이 Extinction the Fact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각 방송사의 좀 간단한 대응들을 좀 보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미국 CNN은 지난해에 민주당 대선 후보 10명을 불러다가 7시간 동안 기후위기와 관련한 대담을 편성한 바가 있었고요. 영국 ITV는 지난해부터 10시 메인 뉴스에 기후변화 이슈를 다루는 고정 코너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텔레비전이나 일본 NHK 같은 방송사들도 캅 회의들에 맞춰서 관련 편성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국내의 상황은 어떠한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환경과 관련한 특별한 방송 철학이나 가치를 갖고 있지 않아요. 홈페이지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KBS 경우는 올해 9월에 KBS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근데 여기에도 환경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환경 프로그램이 환경 스페셜이었잖아요. 이게 2013년도에 폐지가 되었는데 그때 여러 이제 뭐 외압이라던가 뭐 내부 반발이라던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환경 스페셜 폐지 이후에 이제 환경 주제의 편성은 KBS 내에서 급격히 감소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해와 올해에 각 방송사들의 대표적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의 환경 편성을 좀 분석을 했는데요. 근데 KBS 파노라마는 겨우 14%였고 KBS 다큐1은 9%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도 내용이 뭐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라던가 야생동물의 세계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런데 2018년도부터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비판적인 환경 다큐멘터리들이 제작이 되었었고요. 현재 지금 지난해부터 방영되고 있는 다큐 인사이트는 환경 주제 편성이 32%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MBC는 고정 프로그램은 없지만 대형 다큐멘터리들이 다수 제작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물 시리즈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대표 프로그램인 MBC 스페셜에서는 환경 주제 편성이 18%에 불과했었고요. 이게 올해부터 지금 시작된 3GM과 다큐플렉스에서는 아직까지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SBS는 지상파 3사 중에 유일하게 방송사 운영에서 환경 가치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 SBS 그 사회 공헌 부분에 보면은 생태 환경을 보전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물은 생명이다를 2001년부터 편성해서 방송해 오고 있습니다. 네, 뭐 앞에서 송영재 부장님께서 말씀 많이 자세하게 해주셨는데요. 현재는 그쵸, 되게 처참한 시간대에 반영되어서 전 이 주말에 이 시간대에 깨어나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청률도 지금 좀 저조한 상황이고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간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SBS 스페셜인데 환경 주제 편성은 4% 정도로 높지 않습니다. 네. 네, EBS는 우리나라 최초 최장 환경 정규 프로그램이었죠. 하나뿐인 지구가 방송이 됐었고 거의 한 30년 가까이 방송되다가 2017년도에 폐지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1990년에 이제 건국 당시부터 환경 보호라는 주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겠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EBS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에서 뭐 인류세를 비롯한 되게 좋은 다큐멘터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시청률의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하고 있는 방송사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지상파 방송에 비해서 좀 재정 상황이 열악한 부분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제언을 드리면요. 보신 것처럼 세계 방송사들은 우선 친환경적인 경영, 그리고 공익적인 환경 프로그램 제작,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이것들이 주요 방향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이 공익적이라는 말을 제가 쓴 이유는 방송사들이 이 환경과 지구 보호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방송사들은 대부분이 환경 경영의 목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정규 환경 프로그램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물은 생명이다가 지금 유일하고요. 특별기획 다큐멘터리들은 단발적으로만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관련한 방향도 없습니다. 방송의 역할이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이런 공익성이라는 부분을 앞서서도 말씀하셨었지만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쓰고 있고 또 수신료를 또 공영 방송들에서는 이제 받고 있지요. 그래서 국민과 수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이제 방송의 공익성일 것 같은데요. 그 다보스 포럼에서 매년 발간하는 글로벌 위험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올해 세계가 가장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처음으로 환경 주제가 상위 5가지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러하지만 전 세계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가장 큰 지금 지구를 위협하고 있는 문제는 다른 경제적인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바로 환경입니다. 그럼 다시 방송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이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안고 있는 이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사회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방송이 분명 해야 할 역할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불편한 진실이 영화 개봉 2달 후에 이 탄소 상세 구매가 50% 증가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년 후에 재조사를 했더니 다시 구매 횟수가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런 단발적으로 편성되는 프로그램들은 사회적인 파장과 영향을 이렇게 발산한 이후에 변화까지 이끌어내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방송사들이 중장기적인 방향을 갖고 환경 프로그램을 기획 편성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공영방송인 KBS와 중공영방송인 MBC의 더 큰 책임감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정 환경 프로그램을 물환원 대상 이 하나로만 갖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저는 안타깝고요. 향후에 이 환경과 관련된 정규 프로그램들 그리고 특히 기후위기와 관련된 특별 프로그램들을 우리 지상파 방송에서 많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생명이다 20주년을 맞아서 세계 각국의 방송국의 환경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과 우리나라 방송국의 정말 비참한 프로그램들을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 목소리도 예쁘고요.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지 정말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그 토론을 위해서 자리 정리를 좀 한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이재석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대표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